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151쪽을 좀 볼게요. 잠깐 중간에 부분을 뛰어넘었다가 순서를 좀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151쪽에 공권력의 기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권력 안에도 공권력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공권력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가지고 있어요. 자, 공공의 권력, 공적인 권력이라는 건데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자, 일반 사회나 옛날 고등학교 때 수업을 좀 들었던 분들은 아마 겹치는 내용이 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력, 공권력의 기원이 뭐냐? 그러니까 서양의 역사입니다. 자, 151쪽의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이요. 자, 홉스, 뭐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모든 개인은 나의 생명을 지키는 계약에 참여할 것이고, 그 계약은 나의 권리,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나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누군가에게 줄 것이라고 가정한다. 자, 그러니까 자연 상태, 그냥 태어나져 있는 상태에서 개인은 나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어떤 절대자에게 그 권리, 나의 권리를 줄 것이라고 가정한 거죠. 절대적으로 준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흔히 말해서 리바이어던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 전설에 나타난 괴수라고 하죠. 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국가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 자, 그다음 152쪽에 아래에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로크는 개인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자기의 권리만 누군가에게 주는데 합의할 것이라고 본다. 자, 153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홉스가 개인의 권리를 모두 누군가에게 주는 걸로 가정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로크는 개인이 최소의 권한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홉스와 로크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루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153쪽에 이제 세 번째 문단입니다. 자,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그 불평등을 이제 문제의식으로 삼고, 인간이 이제 진정하게 이런 불평등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하죠. 그래서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차이가 있다.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회 제도의 문제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153쪽에 그 아래에서 여덟 번째 줄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인간은 자연적으로 잘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무언가에 묶여있다. 여기서 사회에 제약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옛날 이 당시 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을 때는 똑같이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얘는 귀족이라는 거에 묶여있는 애로 태어났고, 얘는 노예로 태어난 거예요. 묶여있다고요. 얘는 평민으로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이미 묶여있어요. 뭐예요? 신분에 묶여있는 거예요. 자, 153쪽에 이제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루소는, 이렇게 좀 타락한 문명, 당시에 이제 그 불평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 견해를 이제 얘기합니다. 사회계약은 개별 의지, 개인의 의지를 단순히 합한 게 아니라 개별 의지를 초월하는 일반 의지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공익이에요. 공익이라는 따로 무언가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개념을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자, 그 다음에 154쪽의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모든 개인이 사회계약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루소는 인민주권의 개념이 있다. 루소는 모든 개인이 사회계약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불평등을 없애는 차원에서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권한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인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54쪽에 이걸 이제 자, 홉스, 로크, 루소를 이제 한꺼번에 정리를 하자면 그 154쪽에 세 번째 문단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 사람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홉스는 군주, 특정한 사람에게, 로크는 일부 사람에게, 루소는 직접 그 국민, 인민으로부터 권력의 근원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이 세 가지 입장이 뭐가 더 맞다, 틀리다는 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홉스가 말했을 때의 그 견해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 로크가 말했을 때 또 그 견해에 동의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고, 루소가 말했을 때 그 견해에 동의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죠. 그러니까 저 직전 영상의 가족 유사성, 권력은 얼마나 줘야 되고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냐, 어디에 있는 거냐, 권력이 어디로부터 이게 권력이 나오는 거냐. 가족 유사성이라 그랬잖아요. 달라요. 보는 것마다 관점이 다르다고. 다만 아예 막 이렇게 확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마르크스, 이제 지난주에 했었던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156쪽이요.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이요. 국가는 자, 계급의 뭐 이런 그 계급 관계, 뭐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관계에서 국가는 여기 지금 자립성을 가질 수 있다. 자율성이에요. 자, 국가는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도구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르크스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이제 무조건 도구적이다. 자본가 계급을 그냥 대변하는 조직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럴 때도 있지만 어느 정도 국가는 자본가 계급과 떨어져서 자율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는 이 두 가지의 관점이 다 마르크스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7쪽에 그 위에서 12번째 줄 정도 내려오면 첫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첫째, 이 마르크스 얘기입니다. 자, 국가 권력은 지배계급의 기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지배계급의 도구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자, 둘째, 국가 권력은 자, 계급 간의 권력 관계를 반영한다. 자,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계층. 자, 셋째, 자, 국가 권력은 대체로 지배계급의 도구로 이용된다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자율성, 지금 책에는 자립성으로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자율성이에요. 자, 국가는 가끔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지배계급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버의 얘기인데, 베버가 생각하는 공권력의 얘기예요. 자, 그 두 번째 문단입니다. 158쪽의 두 번째 문단. 베버는 전 세대, 과거와 후세대, 미래를 이어주는 도구가 정치라고 생각한다. 예, 맞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좀 볼 수가 있죠. 야, 예전에 우리가 우리 할아버지 때 저렇게 정치했는데 그걸 그대로 배워요, 보통은. 좀 배워가지고 또 내 세대, 내가 살았던 세대에 써먹고 또 나의 후손들이 이걸 또 보고 또 본받아요.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9쪽에 이제 위에서 네 번째 줄이요. 자, 좀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물리적 강제력의 사용을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게 공권력이에요. 공권력은 어느 정도 강제력, 힘을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군, 그 다음에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뭐 검찰, 그 다음에 경찰,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나 오늘의 국가는 정당한 사용, 어떤 거요? 공권력 또는 권력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 그게 이제 현재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은 강제력을 동반하고 그것을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 국가가 이제 공권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없다, 그냥 아무렇게나 죽이고 살리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정당성 확보가 안 되는 거고, 그건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그 정당성을 가진 공권력이 아니에요. 그건 뭐 이제 뭐 학살을 하거나 흔히 말해서 인종청소, 제노사이드라는 게 있죠.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전체주의,
그러니까 옛날에 그 나치와 같은 전체주의의 형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그게 굉장히 우려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공권력의 기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권력의 접근 방법으로 제가 다시 순서를 좀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